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뉴스밥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재난 자본주의 아래 대한민국의 현실이 난 결과다. 세월호 사고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최근 내릴 수 없는 배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를 인터뷰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듣는 영화 이야기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에는 미국 정보당국의 오사마 빈라덴 추적기를 다룬 영화 제로 다크 서티를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금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 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한 가지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는 금요일 월드 리뷰 시간입니다. 장혜림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내부에서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가 지난달 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을 만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백악관에서 피해자 할머니들 다시 초대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다음 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다시 초청해 2차 면담을 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애니스코프 백악관 대통령 부보좌관 겸 공공업무국장은 지난달 30일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강일줄 할머니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났었는데요. 애니스코프 국장은 당시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번 면담에는 백악관의 시민사회 파트뿐 아니라 외교 안보라인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해온 마이크 혼다 민주당 하원의원과 한인 시민단체인 시민참여센터가
실무 준비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백악관의 이런 계획이 결국은 미국 국무부 관료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네. 지난달에 백악관의 면담 바로 다음 날에 국무부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었습니다. 백악관이 2번이나 할머니들을 면담하는 것에 대해 국무부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예. 이것을 고려하면 백악관의 2차 면담을 전후해 국무부도 후속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좀 압박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일에 발표된 필레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성명 내용은 유엔 인권기구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라는 분석이고요. 예. 유엔 인권협약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를 모두 관장하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이번 성명이 일본 정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성명 발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행동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국 정부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데 중요한 준거 자료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 필레이 대표가 자신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점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필레이 대표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6년간 재임했고 이달 말에 임기가 만료됐는데요.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이처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필레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예. 필레이 대표는 일본이 지난해 전시 성폭력에 관한 유엔 선언문에 서명했던 것과 올해 초에 전시 성폭력에 관한 정상회의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점을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것과 동일한 열정으로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최근까지 해왔던 대로 일본이 실천하라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네. 네, 유엔이 이전에도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협약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엔의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에 권고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성노예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그리고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고요. 예.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배상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게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내 교육을 실시하라고 충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의 이번 성명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필레이 대표의 성명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잘 알려진 대로 1965년에 박정희 정권이 일본 정부와 맺었던 협정인데요. 예. 당시 이것이 굴욕협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엄청난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가 도의적인 관점에서 총리의 사죄 편지와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일본의 이런 입장을 계속 국제사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스가 관방장관이 이렇게 밝혔지만 일본 안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동안 좀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최근에 아사히 신문 관련 보도 내용으로 좀 논란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위안부 문제가 일본 사회에 알려지는 것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신문은 지난 5일 특집 기사를 통해 여성에 대한 자유의 박탈과 존엄 유린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예. 또 아사히 신문 편집 담당자는 이날 칼럼을 통해 전쟁 중 일본군 병사들의 성상대가 되길 강요당한 여성이 있었던 사실은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위안부로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결국 상황을 좀 종합해보면 일본 안팎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 정권은 집단자위권 확대와 또 고노다마 수정 등 극단적인 우경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뿐 아니라 일본 내의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서 일본 정부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8월 8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제 저녁부터 좀 회자가 됐던 인물입니다. 예. 예, 저녁 자리에서 여러 사람 좀 만났는데 박영선. 네. 이 이름을 좀 부르는, 예.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마지막 희망, 기대의 수식어로 거론됐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아닙니까? 예. 새누리당 이완구 그리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나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합의를 하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문제, 특검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양보했고요. 조사위 구성 문제는 여당이 양보했는데 이번 합의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을 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포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박영선 원내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지만 730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 등을 감안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던져요? 박영선 원내대표가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730 재보선 민심을 더 이상 강경투쟁하지 말고 웬만하면 타협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유족들 또 야당 지지층의 비난을 무릅쓰고 여당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헤드라인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전격 합의. 네. 박영선의 결단. 네. 예.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박영선의 결단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현재 의석수로는 모든 분을 다 만족시켜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만 만족시켜 준 거군요. 그런 셈입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 측은 당내 반발, 유족 반발 등의 부담이 있을 건 알았지만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자기들 입장만을 내세우는 건 국민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자기들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여당 입장만 내세우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셈이지요. 한겨레 3면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유족이 믿었던 박영선은 왜? 이런 제목입니다. 세월호 참사 99일째인 지난달 23일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하루 종일 빗속을 걸었습니다. 이튿날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문화제에 참석하러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까지 걸어 올라가는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진정성이 있다고 믿었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족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새누리당과 특별법에 합의를 하고 나서자 유족들은 배신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들의 입장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유족과 야당 지지자들의 들끓는 분노에 대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자와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여지가 있는지 여러 경로로 새누리당이 타진해 왔는데 도저히 뚫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때 여당 쪽 추천 인사보다 야당 유족 쪽 추천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라면서 그동안 여당은 유족들의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2명만 주자고 했고 우리는 3명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그토록 버티던 새누리당이 오늘 그러니까 어제지요. 유족 추천을 3명으로 하자고 물러섰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상설특검법을 박영선 원내대표 본인이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진상조사위원을 한 명 더 확보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한겨레는 실리적 차원에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맞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소통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혼자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맡아온 전해철 태스크포스 간사, 그리고 특별법안을 만든 우윤군 정책위 의장, 김현미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 이 문제와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거든요. 이분들도 합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당직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아마 박영선 원내대표 뼈 아프게 만들 겁니다. 다음 주 교황 방문을 맞아서 세월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끌어오를 때 그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특별법 투쟁을 할 수 있었다. 왜 이렇게 빨리 합의를 해줬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사실 어제 합의 과정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는 좀 말싸움도 오가고 그랬는데 감정 대결이 아주 극에 달했죠. 예. 이 내용은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유족이 믿었던 박영선은 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예. 일설에 의하면은 혹시 비공개 회담 한 80분 동안 이어졌거든요. 예. 이 비공개 회담 때 새누리당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거역할 수 없을 남모르는 압박 수단을 꺼내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 압박 수단에 결국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인데요. 새누리당과 조선일보가 박영선 대표의 결단을 잔뜩 추켜 세우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새누리당에 카드가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추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진짜 실리를 획득한 것인가? 이 정도 합의된 특별법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인가? 오늘 한겨레 신문이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잘 요약된 사설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예. 한겨레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런 특별법으로 진상규명 하겠다는 건가? 이런 제목입니다. 특별법이 아니라 사실상의 일반법이죠. 세월호 일반법. 예. 예. 여야 합의 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상조사위원회 따로 특별검사 따로가 돼버린 점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은커녕 특검 추천권도 갖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상규명은 오롯이 특검의 몫이 됐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이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준다 하더라도 한계는 명백하다. 특검보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을 오가는 연락책 이상의 구실을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특검, 진상조사위 이 두 가지 중에 진상조사위의 야당 추천위원을 더 많이 늘리는 걸로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상조사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힘은 특검에 쏠리는데 그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래서 과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특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쭉 봐왔던 특검, 그 특검의 권한이거든요. 그 특검이 그동안 밝혀냈던 진상규명 뭐가 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는 아무리 박영선 대표가 포장을 하려 해도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진정한 목표에 다다르기 힘든 그런 합의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유족들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11면을 보면서 유족들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가족은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혼자에게 진실 문제를 내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여야 합의는 교황 방문을 앞두고 애가 다른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똥줄이 탄 청와대를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적 특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새누리당의 세월호 전국 탈출 시도의 들러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가족대책위원장 말씀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다. 이번 합의는 유가족을 2번, 3번 죽이는 행위다. 국회는 유가족 없이 누구를 위해 특별법을 만든 것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을 항의하는 뜻으로 얼마 전 단식을 풀었는데 또다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와 대책회의는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과 다시 논의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회는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합의안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예. 제가 박영선 의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나 좀 보기 위해서요. 예. 이 배너 중에 하나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네. 결국 새누리의 마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자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요. 아. 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이거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해도 된다라고 혹시 오판한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와 당 원내대표를 사실상 겸직하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유족은 뭐 면구스러워서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맡아온 태스크포스 간사 또 특별법안을 만든 정책위 의장 또 세월호 국조특위 간사와는 사전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잠정 합의를 해놓고 예. 내가 당에 가서 예. 의견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주겠다. 예. 이런 절차는 거쳤어야죠. 글쎄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박영선이 뭔가 그 자리에서 이완구로부터 거역할 수 없는 압박 수단에 의해서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아주 뭐 게시판 지금 의견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뭐 관계된 소식이긴 합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 이런 기사를 실은 일본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아서 이런 사실을 전했는데요. 윤두현 홍보수석, 조윤선 정무수석이 잇따라 기자들과 만나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에 썼다. 민형사상 물을 수 있는 책임을 강경하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추궁하겠다. 거짓말을 해서 독자 한 명을 늘릴지 모르겠다. 엄하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우리 검찰에 고발을 합니까? 아니면 일본 검찰에 고발을 합니까? 일본 검찰에다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니라면은 한국 검찰에 제소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 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이 뭐냐? 경향신문은 얼버무립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가량 박근혜 대통령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은 사생활 때문이란 의혹이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했다고 전했는데 예.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프로에서 번역한 건데요.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사를 쓴 사람이 이제 가토 다스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인데요.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증권가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신은 유부남이었다고 한다. 대통령과 만날 당시에 유부남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그 이상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신중해진다. 또한 소문은 이미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 사라지고 읽을 수 없다라고 한다. 일종의 도시 전설화되고 만 것이다.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에서도 소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남녀 관계에 관한 일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지 않다. 칼럼을 쓴 최보식 기자는 다만 그런 느낌으로 저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소문이 사석에서도 단순한 잡담이 아닌 뉴스의 어떤 격으로 뉴스처럼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과 남자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 사회 구석구석 여기저기서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죠. 네, 증권가의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지요. 이 찌라시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한 정도입니다. 세월호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적시한 건 아니고 증권가 또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을 인용해서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청와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는지, 그런 내용을. 아니, 좀 답답한 게, 예. 나 사실 그 7시간 동안에 이거 하고 있었다. 예. 이 얘기를 왜 안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법적 소송으로 간다면은, 대통령이 그날 뭐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산케이신문한테 이 기사의 근거를 밝혀라라고 대응할지, 사실은 내가 7시간 동안 이거 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거 오보고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단지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는 이유로 이걸로 상대를 처벌하기란 쉽지 않죠. 하여간 청와대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을 비롯한 많은 신문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묻힐 뻔했던 윤일병 구타 사건, 이거 어떻게 진실이 전부가 다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일병의 억울한 죽음의 그 배경 일부라도 드러나게 된 데에는 한 병사의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타당한 윤일병이 앰뷸런스에 실려갈 시점이었습니다. 같은 부대의 김모 상병이 가해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구타 사실을 부대장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1,400여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에 따르면은 4월 6일 윤일병이 집단 구타로 쓰러진 뒤 40분이 지난 오후 5시경 위병소 앞 면회실에 있던 김상병은 앰뷸런스가 급히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직 사관이 누가 실려갔는지 알아보라고 했고 의무반에 전화를 걸어보니 가해자였던 지모 상병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모 일병이 실려나갔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녁 6시 20분경 김상병은 식당 근처에서 평소와는 달리 불안해하는 이 지모 상병을 만났습니다. 김상병이 물어봅니다. 윤일병 어떻게 된 겁니까? 윤일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에 대해서 가해자인 지상병, 나 육군 교도소로 갈 수도 있겠다. 넌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지모 상병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그게 아니다. 우리 의무병들이 수차례 폭행하다가 냉동식품이 목 안으로 넘어가 기도를 막았고 몸을 떨고 오줌을 지리는 등 평소와 다른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군기 빠졌네 깨부리지 마라 라면서 때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은 지모 상병은 밥 먹으러 가자는 선임의 말에 자기를 떴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또 얼마 뒤 밤 9시 45분경 흡연장에 있던 김상병에게 지상병이 다가와서 아까 나눴던 이야기는 우리 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헌병대 수사관이 왔을 때 윤일병이 단순히 냉동식품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거짓 진술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의무반 선임 후임들이 입을 맞췄다는 거지요. 지상병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 김모상병이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지상병은 윤일병이 이대로 안 깨어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사실대로 말하면 폭행을 주도한 인물 이모병장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나도 지금 불안해 죽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김상병은 상부자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결국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렇게 보고를 상부에 했는데 상부는 또 은폐, 축소하고 나섰으니 말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이면을 보면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훈령을 제대로 안 지켰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실장이 사건 이후에도 국방부 부대 관리,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대관리훈령이라는 이름인데요. 부대관리훈령이라는 것은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의 일반적인 행정사항과 사건, 사고 발생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대관리훈령을 보면은 사회에서 무리를 빚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사고종합대책본부를 꾸려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책본부는 철저한 사고조사와 언론보도, 장례 절차 수행 등 전반적인 사고 처리 업무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윤일병이 사망한 뒤인 4월 8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요 사건 보고는 사망 사건 등 군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보고인데 보고서에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가해자들이 가한 가혹 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상습적인 폭행이 자행된 악성 사건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차원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당시 조찬간담회에서도 사건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이후 사건의 전모나 추가적인 수사 내용, 처벌 그리고 대책 마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경질, 문책 이 목소리가 어제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끝끝내 무시했습니다. 다른 군에서 자녀를 잃은 이런 부모님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윤일병이 부럽다. 잔인한 그 멘트가 가능한 건 뭐냐면요. 가혹행위로 해서 군에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세상을 떠난 그래서 자식을 잃은 이 부모님들은요. 진상규명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그 군과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묻힐 뻔했던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사망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낸 것 이것은 바로 김모상 명의 제보도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가족들이 끝까지 파헤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 올해 4월 의사인 윤일병 매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윤일병 몸에 생긴 상처 등을 조사해달라고 이렇게 진정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또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인 외삼촌이 부대 헌병대를 접촉해서 사건을 캐고 친인척들도 인맥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에게 읍소하는 등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에 나서다 보니 이런 진상규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군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3면에 여러 사례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군내 조사기구가 조사기록부나 초동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 있게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유가족들은 군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쉬쉬하는 군대 때문에 가족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식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래놓고는 이런 자식이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을 때는 쌩까기 급급하는 이런 군에 누가 자녀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응답할 수 없는, 응답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군의 현실. 통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군뿐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진실규명도 길을 쓰고 이렇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전력을 기울여서 막으려 드는 이런 현실에 야당은 변변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 국민들은 윤일병 사건, 세월호 사건을 다르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윤일병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군 사건, 은폐, 축소,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사건, 군내에 만연한 이런 의문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오늘 한국일보가 또 한겨레가 각각 3면과 5면에서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현재 그 군대 내의 각종 자살 및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 결과에 보내는 유족들의 신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는데요. 자살 동기조차 설명하지 못하면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며 끼워 맞추기에 급급하는 이런 우리 군. 기본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해도 병역 내에 접근이 어려워서 규명에 난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데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명백하게 진상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란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를 보면은 독일식 제도인 국방옴부즈맨, 이 제도에 주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독일식 제도인 국방옴부즈맨은 입법부인 국회에 소속돼서 군대 내의 안전과 인권, 복지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옴부즈맨은 연방의회의 보조기관인데요. 의회의 통제와 지시를 따릅니다. 군에 대한 민간의 우위를 지킨다는 점, 이 점이 주목됩니다. 예. 군을 국민이 뽑은 대의 기관의 대표들이 통제한다는 겁니다. 문민 통제를 한다는 거죠. 군을. 국회가 통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로써 병사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독일에서 이 제도가 보편화된 것은 독일이 1,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였다는 반성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 소속된 만큼 권한도 상당한데요. 국방부 장관과 하위 기관에 대한 정보 요구권 그리고 열람 요구권을 갖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군이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언제든 군 부대와 참모부, 각종 관청과 시설을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고 없는 부대 방문권은 국방 옴부즈맨 감시 기능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데요. 이로써 이 군내 의문사 등 가혹행위 등 여러 가지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해서 쉽게 또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 독일 의회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 국방 옴부즈맨 도입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는데 군의 반대 때문에 이게 좀처럼 국방 옴부즈맨 도입에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군대 밖, 그것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자신들을 감시할 기구를 두는 것에 대해서 군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중앙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 양반한테 국방 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군에는 군사, 작전 분야 등 비밀이 많다. 성역 없는 오픈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일축했다고 합니다. 예. 그 작전을 사망사건 수사하는데 작전을 구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은폐 조작하기 위한 작전 아닙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동아일보 오면 기사가 재밌네요. 김한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에 만난 모양이죠. 좌절을 극복해야 큰 정치인이 된다. 김한길이 안철수를 이렇게 달랬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요? 김한길이 안철수를요. 좌절을 극복해야 큰 정치인이 된다. 예. 라는 말을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위로하면서 해줬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차동욱 전 검찰총장과 그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의 관계를 폭로한 가정부였죠. 이모 씨가 TV조선으로부터 인터뷰 대가로 현금 400여만 원과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기자가 인터뷰 등의 대가로 취재원에게, 그러니까 취재 대상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니지만은 취재윤리상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일부 언론은 자체 윤리 강령에서 취재를 대가로 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언론사가 기사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취재원이 정보를 왜곡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사 입맛에 맞는 그런 제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의. 시작부터 설전이 난무하는데 저희가 선거 전에 항상 이런 왜곡된 유포를 하는 행위를 이번만 당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제가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큰 얘기를 하려고 오늘 사실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니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해야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태에서 확인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늘 싸우려 나온 거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가 오늘 박영선 대표와 이완구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는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듯한 그런 이야기는 저는 국민들 앞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협박한 거 없습니다. 저는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예의를 갖춰서 정말로 예의를 갖춰서 박영선 대표를 모시고 지금까지 협상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야당을 그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대표님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저희를 마치 제 말씀을 들어보셔야지. 그 다음에 말씀을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 일정표는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 네. 말씀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한 다음에 하시라고요. 네. 대변인인데 선거 바로 전날 경찰 관계자가 얘기한 것을 들었다. 이 유병헌 시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건 엄청난 얘기죠. 그거는 제 말씀 들은 다음에. 자꾸 말씀하시면 제 말씀 다음에. 녹음 테이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 선거 전날 국가서에서 제 말씀 들어본다. 제 말씀 들어본 다음에. 제 요지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제 얘기를 그게 아니고 주세요. 자꾸 얘기를 다른 데로 끌고 가시는데요. 제 얘기를 기회를 주셔야지. 또 제 자신이 또 사람이니까 뭔가 마음이 아팠어요. 한 주만 쉬면 안 될까 피곤하다. 근데 그걸 언론에 공개해버렸어요. 피곤하니까 다음번에 건드리자. 이렇게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미안합니다. 제가 아파서. 따라서 이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웃잖아요 언론인들. 이게 보여줄 장면이에요. 나는 화낼 줄 모르는 줄 압니까?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얘기를 비공개 감정적이라 지금 모든 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다 털어놓으니까 마치 새누리당이 무슨 문제가 많은 그런 집단으로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원내대표를 하는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서 저는 합니다. 국민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당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80분 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희색이 완연하는데 그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우리가 아까 좀 격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어나서 악수의 모습을 좀.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 김무성 대표 건데 그만. 괜히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게 아니요. 가십대라고 하시나? 자, 갑시다. 좀 잘 좀 내줘요. 아까 화내는 거 찍지 마. 1시간 반 비공개 협상 끝에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막판 쟁점은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여부였는데 결국 특검법 절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가 한발 물러서서 특검 추천권을 달라고 했던 야당이 또 양보한 셈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특별법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이다. 좀 잘 좀 내줘요. 화내는 거 찍지 마.
네,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고 미래지향적인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가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세월호 특별법도 바로 이 부분을 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경제학자이신 우석훈 박사에게 세월호는 민영화 물결에 휩쓸려버린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갈수록 깊어지는 생명경시 풍조의 은유였습니다. 우석훈 박사는 이런 문제를 최근에 펴낸 내릴 수 없는 배라는 책에서 제기합니다. 경제학자 우석훈이 바라본 내릴 수 없는 배, 세월호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우석훈 박사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석훈입니다. 예. 우선 이 뉴스바 청취자들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 우 박사님 근황 궁금해하고 또 이 방송 통해서 목소리 듣기를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육아에 많이 지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에 둘째가 태어나요. 예. 부인은 만삭이고 아기는 지금 2돌 거의 다 돼가는데 둘째가 태어날 것 같아서 자택 긴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세월호 관련돼서 책을 내고 난 다음부터 다음 주 월요일 날 단식하시는 유가족 농성장에서 낙곱살 녹음을 유가족도 모시고 직접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예. 조금 더 움직이면서 세월호 얘기들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예. 광화문에서 하게 됩니까? 예. 이순신 동상 앞에서 너무 금방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 책을 처음 준비할 때도 아마 우리의 속성상 100일쯤 되면 이제 이거 다 까먹자라고 얘기하고 묻으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잊혀질 줄 몰랐죠. 예. 오늘이 제 기억으로는 115일째인데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또 함께하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나 와서 공개방송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공개방송이니까 김미아 누님 모시고 예. 선대인, 김영민 등 늘 하던 스텝 그대로 해서 거기서 공개방송합니다. 예. 영화 명량이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서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내릴 수 없는 배 이런 제목의 책을 최근에 내셨습니다. 바쁘셨을 텐데 언제 집필하셨습니까? 사고 나고 바로 책을 쓸 생각은 안 했고요. 예. 근데 주변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라라고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자료만 놓고 사실은 안 쓰고 싶었거든요. 이게 괴로운 작업이기도 하고 예. 이거 쓴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일정도 다 깨지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 사과를 보고서 이거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그 사과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은 배에서 생긴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 대책을 낸다고 했으면은 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배는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 사과문에 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에 대한 얘기가 없다 지적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배가 안전해져 이게 끝나는 사건인데 사과할 때도 배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작업을 좀 했죠. 예. 그래서 책 제목을 특별히 내릴 수 없는 배라고 정하신 건가요? 원래는 부제였고요. 예. 책 쓸 때 작업 제목은 4.16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4월 16일에 사고가 난 건데 아미의 패스트로 제가 책을 시작했는데 그 패스트가 터진 거를 그 사람들이 처음 알았던 게 쥐가 등장한 거로 알거든요. 예. 그 의사가 쥐를 보면서 패스트가 여기 나왔구나라고 직관하는 그 순간이 4월 16일이에요. 오,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제목을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면서 4월 16일을 기념일로 지정한다 그래서 재수없어서 갑자기 뺐어요. 그래서 부제가 지금 제목이 된 거죠. 예. 원래는 4.16이 예,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었죠. 예. 5.16과는 매치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한 달 사이로 16이라는 숫자는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내릴 수 없는 배, 이 제목에 혹시 담고 싶었던 어떤 의미? 간략히 좀 어떤 걸 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예.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민은 줄어요. 최근 2008년도 이후에 이민은 줄어서 실제로 이민 못 가거든요. 저는 대선 전에 결과 보고 이민 가겠다는 사람 주변에서 여러 봤거든요. 뭐 말은 할 수 있는데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예. 이건 통계상으로 지금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리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의 배로 본다라면은 이민 가는 것만이 내리는 방법이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고쳐서 안전하게 만들고 같이 잘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 사건이 끝난 거냐. 배가 안전해지기 전에는 안 끝났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누구도 이 땅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은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 자기 자식들이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릴 수 없는 배가 결국은 대한민국이군요. 못 내리는 거죠. 예. 이민 가면 좀 나을 테지만 이민 숫자가 준다니까요. 선장은 어쨌든 향후 몇 년간은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안 내리겠죠. 예. 절대 안 내리겠죠.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만난 가장 슬픈 사건이다. 짐작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근데 구체적으로 독자들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좀 풀어주신다면요. 네, 처음에는 세월호가 싸서 학생들이 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학여행들을 쭉 보니까 예. 돈 있는 학교는 그냥 외국 가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그리고 이런 사고 날 리가 없고 또 나머지 학생들도 뭐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배를 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돈 때문에 배를 탔다는 가설하에 이제 자료를 쭉 정리해 봤는데 이게 안 싸요. 편도 71,000원인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이거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저가 항공이 있기 때문에 저가 항공 타면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로만 보면은 그 배를 탈 이유가 별로 없는데 정치적으로 태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경제 논리만으로는 왜 그 학생들이 탔느냐 안 풀려요. 예. 근데 연결시켜 보니까 부산 항만청에서 2011년에 학생들을 좀 페리오에 태워서 수학여행을 보내라는 협조 공문이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학교에요? 네, 보냈고 서울시 교육청 등 각각 우리가 교육당국에 부른 데서 그걸 이제 별청을 해서 학교에 보냈어요. 예. 이 페리오 수학여행이 이렇게 재밌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람. 그렇게 해서 탄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보면은 경인 누나 등 아라뱃길이라고 부르는 예. 그런 걸 하면서 용산에 여객 터미널을 만들고 거기에 이 배를 들어오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이를테면 뭐 서울은 항구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이런 배가 한 6,000톤에서 5,000톤급을 끌고 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배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막 이렇게 뭐 붐 같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근데 실제로는 2001년, 2011년에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연안 여객이 다 위기였어요. 그때 이미 이제 저가 항공이 보급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KTX 같은 그런 고속철들이 다 보급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행 수단으로서 배가 매력을 잃은 거예요. 더 싼 게 있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에 고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배라는 걸 한번 가면은 들어가는 고정비용 같은데 기름값은 올라가고 타는 사람은 적어지니까 연안 여객의 위기가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부산 제주 페리오 구간이 가장 상징적인 구간인데 그 구간이 문을 닫아요. 손님이 없어가지고서 운항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부랴부랴 이제 부산 이런 데서 수학여행 좀 보내라고 막 애써서 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학여행을 가면서 페리오 손님들이 조금 늘어요. 늘어서 작년에 부산 제주 구간이 다시 운행되게 됐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경제 논리도 아니고 일부러 누군가를 배를 타게 한 정치적인 논리가 결합된 거다라고 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만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그날 그 수학여행에 배를 탔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더 싼 방법도 있고. 근데 정치적으로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긴 슬픈 사건이라는 게 제가 이해한 이 사건의 기본 흐름이죠. 예. 그 정치적인 배경이 단순히 이제 무슨 공문 보고, 이거 막 배 한번 이용해볼까?
이랬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요? 좀 부정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됐다고 하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검사했으면 찾아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문 찾는 데까지가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고. 예. 근데 이런 거죠. 습관적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 그 전에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전화를 했거나 누가 만나서 부탁을 했거나 그런 일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는 공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다 이렇게 학교에 뿌리거나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귀찮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한반도 대운하로부터 계속 이어진 4대강이라는 특수한 정치 상황과 예. 연안여객의 위기라는 게 딱 만나면서 야, 요거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보내자. 그런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연장선에서 똑같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 수학여행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수학여행 재개할 때 그 논리도 똑같아요. 경주나 이런 수학여행 관련돼 있는 업체가 힘드니까 수학여행을 다시 보내자. 근데 교육은 교육 목적만 장악하면 되는 거지. 교육의 경제를 고민하는 건 이상하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여행업체나 이런 숙박업체 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이 수학여행을 경제수단으로 생각한 것 때문에 이 문제 생겼는데 지금도 고쳐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중단했는데 그걸 다시 재개하자고 하면서도 우선적으로 들고 나온 게 경제 논리였고요. 네, 똑같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돈을 벌어서 교육 목적에 써야 되는데 예. 이놈의 나라에서는 지금 교육이 경제 목적으로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런 논리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정치권의 논리라면 사교육 시장이 죽었다. 사교육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공약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뒤집기를 잘 하시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국회 통과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대로 하려면은 이제 그 법부터 없애고 뒤집어야 되니까 좀 절차가 많이 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지켜보는 눈이 워낙 많아가지고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88만 원 세대 이 책 쓰시면서 또 특별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 책을 쓰셨지만 이 사고의 희생자들이 그 88만 원 세대 그 층과 이렇게 큰 연령차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고라는 게 갖고 있는 제일 슬픈 거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여기 사고에서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가면은 오히려 사고가 덜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위험이 더 집중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해 보면요. 부자들이 더 비싼 데 살 것 같잖아요. 근데 평당으로 해보면은 고시원이 굉장히 비싼 아파트보다 평당 임대료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돈 자체로 보면은 예. 고시원 한 평짜리가 비싼 아파트 평당으로 따지면 그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평당 단가로 보면요. 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힘도 들지만 돈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안 싸다는 게 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사고 났을 때 사회 대책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강남에서 난 가장 큰 사고가 우면산 산사태였거든요. 그때는 그 인근 호텔에서 스탠다드 룸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생긴 일이니까 호텔이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빵도 하루에 2-3번씩 새로 구워서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우면산 산사태도 슬픈 일이지만 그때는 이 힘든 사람들이 다 호텔에 갔거든요. 근데 체육관에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거는 격차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진도에는 국악원이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충분히 시설도 되고 거기도 공연장도 있고 그래서 다 글로 갈 수 있고 체육관보다도 가까워요. 근데 왜 안 보냈나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죠. 거기
저 공무원들하고 KBS 기자들은 거의 묵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뒤에라도 조치를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 뒤에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요구했던 게 그 엄청난 것도 아니고 가족별로 칸막이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 장면들을 또 방송들은 다 중계하다시피 했고요. 예. 예. 이 책 쓰시면서 많이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건을 일단은 재조명해야 되니까 예. 기사나 혹은 타임테이블 같은 걸 다 정리하잖아요. 그럼 한 칸 정리할 때마다 다 죽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꽃다운 청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아픔, 기사 볼 때마다 이게 연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연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더라고요, 그게. 근데 울어야 도움은 안 될 거다 생각해서 안 울려고 하는데 저를 글 쓰면서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써놓고도 울고 진도 나가겠나 싶더라고요. 컴퓨터 자판에 막 눈물 떨어지고 커피 위에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진도나 혹시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도 다녀오셨습니까? 진도항은 또 공교롭게 작년 9월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 서망항이랑 진도항이랑 예. 10번 이상 간 곳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 사건 후에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결론 짓기 전에 본문 끝내놓고서 그 사이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9월에 여기 왔을 때 이런 이유로 제가 그걸 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세상이라는 거는 진짜로 한참을 모르는 데구나. 안전이라는 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완벽한 안전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는 걸 없애겠다. 그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확률을 줄이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무도 안 죽고 덜 다치고 사고도 덜 나게. 그럼 확률을 줄여나가는 게 이제 경제학의 범위인데 지금 정부 대책을 보면은 확률을 줄이기 위한 거는 사실 거의 없다. 유병헌 사건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그거예요. 유병헌을 잡으면은 배가 안전해질까? 그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났을 때 그 사건의 해결책은 확률적으로 그걸 줄이는 거지만 지금 그런 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가자. 근데 그건 너의 미래지 우리의 미래가 아니죠. 아니 사건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유병헌 그 일가 잡아야 된다는 거는 사실 미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뭔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그 일에 몰두를 했었는데 뭐 일마다 좀 대하는 방식이 달라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고요. 정부나 정치권 얘기 좀 해주셨는데 특히 그 여권이 제시하는 어떤 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 난 이후에 뭐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3년도에 서해 페리오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진 건데 서해 페리오 사건 후에 정부가 한 걸 보니까 다른 조치는 없고요. 책임을 안 지는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연안역의 관리를 해수부에서 했어요. 예. 근데 사고 나고 나서 장관도 옷 벗고 막 혼나니까 그거를 민간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연안역의 관리를 지금은 민간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적 단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공무원이 할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해수부가 혼이 나야 되는데 해수부는 뭐 좀 말이 없잖아요. 그걸 민영화 시켜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조치를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시스템상 행정의 수반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청와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한테 자꾸 우리가 묻잖아요. 노무현 때까지는 그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다시는 나한테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고 그걸 따로 떼내가지고서 총리실 밑에 달잖아요. 예. 이거 내 책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앞으로라고 하는 개구속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치를 한다고 했으면은 민간에 넘어가 있는 연안역의 관리를 다시 정부가 찾아오고 정부가 하고 안전관리도 정부가 강화하겠다. 가 돼야 되는데 93년도에 연안역의 관리를 외부로 뺀 것처럼 청와대 밖으로
재난 관리를 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더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총리가 책임인 거예요. 예. 우리는 절대로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93년도 서해 페리오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를 더 큰 규모로 한 번 더 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이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얘기는 진행형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새누리당이 선거도 이기고 그랬으면은 좀 통 크게 양보해도 괜찮을 텐데 쫀쫀하죠. 그리고 그냥 좀 길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가 난 지 1년쯤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때 연안역에 관한 상당한 많은 문제가 풀려서 이제 배는 안전하다라는 그 선언을 1주년쯤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1주년 후에 수많은 사고 백서가 나와서 사진첩 나오고 뭐 시집 나오면서 이 슬픈 사건을 잊지 말자.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주년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법과 관련돼서도 세월호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예. 그런 어떤 안전과 관련돼 있는 수많은 법제도를 정비하고 고칠 건 고치고 새로 만들 법은 만들고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이런 법들을 고쳐야 배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겠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지금 어쨌든 정부 밖으로 나가 있는 예. 그 관리는 다시 정부 안으로 찾아와야 될 것 같고요. 민간에게 이양했던 부분 예. 떠넘겼었죠, 사실은. 그리고 예산도 별로 안 줬다는 거예요. 예.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예산도 주면서 관리업무를 넘긴다고 했는데 관리업무만 넘기고 예산도 별로 안 줬대요. 예. 그 본인들도 제발 좀 정부가 받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배가 이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남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이거 그냥 두면은 지금 비정규직 선장 때문에 우리가 분노했잖아요. 예. 파견직 선장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안전관리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고 배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 건지 그런 그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법제도는 한번 다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 못지않게 예. 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타 법률을 반드시 고치고 또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유가족 분들께서 하셨던 얘기가 예.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진상규명, 재발방지였거든요. 근데 이 진상규명도 안 되니까 재발방지가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상태가 됐는데 예. 궁극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진상규명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좀 잊고 있고요. 또 뭐 뉴스의 초점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월요일에 또 광화문에서 공개 방송도 하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우 박사님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 들려주고 싶으신지요? 재난자본주의라는 조금 학술적 용어인데요.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고가 생기고 나면은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패닉하잖아요. 놀라고 있는 동안에 집권 세력이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그 슬프더라도 눈 똑바로 뜨고 있지 않으면은 더 슬픈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난자본주의라는 말씀을 한번 염두에 두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감시를 잘해야 되겠군요, 결국은. 하여간 슬프다고 놀고 있으면은 코베 간다니까, 지금 이 정부는. 예. 근데 책 쓰시면서 많이 우셨는데, 뭐 책은 우시는 것과 상관없이, 잘 쓰셨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슬프다고 울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좀 부릅뜨고, 우시더라도 좀 눈을 부릅뜨고 우시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 박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영화 속 실화 이야기와 만나는 금요일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 영실이에서 다룰 영화는 미국 실화 영화입니다. 제로 다크 서티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최강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추천을 해주셔서 네네. 예, 주말에 명량을 관람했습니다. 네. 예, 저도 1,000만원으로 가는데 이제 일주한 셈이 됐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군도보다는 훨씬 나은 네. 그런 스토리 그렇습니다. 또 구성. 네. 네. 영화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배급하는 그 CJ 엔터테인먼트가 예. CJ E&M이죠. CJ E&M이 지금 1,500개가 넘는 그런 스크린을 독식하면서 엄청나게 그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영화를 볼 권리, 관객들의 권리를 선택권이 없는 거죠? 네네.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무슨 역대 최고 오프닝 1,000만 돌파 시점도 아마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스크린 점유율도 역대 최고입니까? 스크린 점유율도 역대 최고. 그 다음에 지금 1,000만 돌파 시점도 아마도 역대 가장 빠른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좀 씁쓸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다른 영화들도 좀 먹고 살게 어느 정도 살짝 좀 한 1,000개 정도 밑으로 해도 언젠가 1,000만이 넘을 그런 영화인데 예. 꼭 그렇게까지 대기업 티를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얄밉네요. 예. 명량이라는 영화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배급선은 얄밉습니다. 300개 장악하고 12개만 다른 영화한테 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너무 승자 독식의 룰이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 극장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데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아니 왜 명량 괜찮은 영화인데 왜 스크린 독과점 했다고 비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영화는 영화고 네. 그 영화 이면의 산업 논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네. 제로 다크 서티. 네. 일단 제목이 무슨 뜻인지가 궁금한데요. 아시잖아요. 예. 찾아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면서. 근데 영화인으로부터 듣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제로 다크 서티는 제로 0시 그리고 30분, 30, 30분. 예. 그러니까 다크는 이제 어둡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네. 가장 하루 시간대 중에 네, 어두운 밤. 예.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게 9.11 테러의 어떤 배후 인물로 지목되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됐잖아요. 예. 2011년 5월 1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미국의 네이비실이죠.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작전을 펼쳤던 시간이 바로 제로 다크 서티 0시 30분입니다. 예.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제로 다크 서티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고 그를 사살하기까지의 아주 지난한 과정을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영화의 감독은 캐서린 비글로우라고 하는 여성 감독입니다. 이런 첩보 영화나 전쟁 영화를 여성 감독이 찍는다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지난 2010년에 하트로커라고 하는 예. 폭발물 제거반에 대한 그 얘기였죠. 그 전쟁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캐서린 비글로우의 전 남편이 누구냐면요.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연출한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예. 네, 그 해에 아카데미 시상식에 캐서린 비글로와 제임스 카메론이 동시에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는 전처인 캐서린 비글로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 친구처럼 잘 지내지 않습니까?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예. 어찌됐든 제임스 카메론은 스스로 영화의 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작품성 면에서는 캐서린 비글로, 전처인 캐서린 비글로가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하트로커라는 작품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그 작전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그런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영화, 특히 이런 실화 영화의 하나의 미덕이라고 보면은 그 벤 애플렉이 감독해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았던 아르고라는 영화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상당히 고증을 잘해서 실제 사건에 거의 흡사하게 재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어떤 그 실제 벌어졌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떤 진실이라는 것 그 측면을 잘 알려준다라는 부분이 미국 실화 영화의 어떤 미덕 가운데 하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너무 각색을 많이 하는 그런 그 허점이 있어요. 예. 영화적인 재미 때문에 실제 사건을 좀 왜곡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사건이 2011년에 벌어졌는데 영화가 나온 시점이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만에 이게 영화화 됐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실화 영화 가운데 2000년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 가지고 영화로 만든 경우는 사실은 뭐 도가니 정도 아니면 집으로 가는 길 뭐 그 정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전 사건들은 이렇게 많이들 역사 영화나 시대극으로 다루고 있는데 최근의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영화로 좀 잘 안 만드는 예.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좀 한국 영화의 그 기획자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유는 뭘까요? 네. 뭐 눈치 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민감해서 그런 거죠. 한국 사회 자체가 워낙 그 여론이 양극화돼 있고 예. 지금 갈등이 심화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치 사회적인 이슈가 담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가 욕을 먹을까 봐 그런 거죠. 예.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뭐 80년대 얘기 다룬 영화인데도 개봉하기도 전에 막 1.3래 거의 테러에 가까운 평점 테러가 있어가지고 3점대를 보여줬던 네티즌 평점이 3점대였던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화 안 봤을까요? 아마 궁금해서 봤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안 봤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영화적인 소재로 최근 사건을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제로 다크 서티라고 하는 영화로 좀 다가가면 이 영화는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됐던 오사마 빈 라덴을 쫓는 그 CIA 요원입니다. 여성 예. CIA 요원인 마야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이 마야가 제시카 차스테인인데요. 굉장히 명석하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요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트 요원이죠. 국정원 댓글 요원과는 차원이 다른. 네. 진짜 요원이에요. 진짜 요원인데 오퍼레이션 제로니모, 그러니까 제로니모 작전이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사마 빈 라덴을 제로니모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 작전에 투입이 되는데 어딘가에 숨었잖아요. 숨었는데 이 행방을 알 길이 없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오사마 빈 라덴의 행방을 쫓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야가 처음에 CIA의 그 비밀 뭐랄까요, 공간에 예. 그 관련된 알카에다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신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고문을 합니다. 막 고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야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아니 우리 정의로운 USA가 이런 고문까지 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해도 되나? 세계 네. 인권을 네, 걱정하는 USA인데 이래서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약간 갈등에 휩싸이는데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선배가 나 너무 피곤하다. 애들 고문하는 거, 사람들 고문하는 거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 고문을 했던 당사자가 그만둬 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정근을.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떤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점점점 이 오사마 빈 라덴의 그 행방을 알 길이 묘연해지면서 이 마야라는 여자가 막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빈 라덴을 왜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빈 라덴이 있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했던 고문을 스스로 자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강박, 집착 이런 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의 모처에 오사마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다라는 실마리를 얻게 되죠. 무려 10년이 걸린 거죠. 9월 11일 9.11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났으니까 2011년에 사살 작전이 성공을 거뒀으니까 그 사이에 오사마 빈 라덴의 이 연락책이 있습니다. 연락책의 실명을 알아내는데 6년이 걸렸고요. 그 연락책이 은신하고 있는 근거지를 알아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감청이니 여러 가지 그 작전이 수행이 됐겠죠. 그래서 저기 분명히 오사마 빈 라덴이 있을 것 같은데 수상한 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 파키스탄의 어떤 곳에. 그래서 그것을 위성으로 계속 추적을 하는데 위에 차단막을 쳐놔가지고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 같은데 행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라덴이 맞는지 아닌지가 헷갈린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한 90%는 오사마 빈 라덴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작전을 수행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 또는 사살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백악관에서는 드디어 그냥 작전을 개시해서 헬기로 블랙호크라는 헬기 2대로 내비실 요원들, 특수요원들을 싣고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착륙을 해서 한 대는 또 추락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와중에 빈 라덴을 사살하게 되는 과정이 뒷부분에 약 30여 분간 아주 긴장감 넘치게 펼쳐지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와요. 파키스탄은 미국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막 헬기 몰고 들어가서 누구 쏘아 죽이고 그래도 돼요? 안 되잖아요, 원래는. 국제법상.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다고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헬기를 띄워가지고 파키스탄 영공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파키스탄의 그 군이 알고서 출동하기 전까지 모든 작전을 끝내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 작전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죽이고 몰래 나오는 거예요. 승인 받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아니에요. 파키스탄 정부의 승인을 받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미국의 오만함이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오사마 빈 라덴을 그렇게 사살해서 중동과의 어떤 문제,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의 어떤 그 중동 정책이라든가 또 중동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는가? 알카에다의 수장 한 명 없앴다고, 미국과 중동 간의 어떤 그 관계가 악화해서 순화로 바뀌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마야가, 죽은 사람이, 사살된 사람이 빈 라덴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딱 열어서 딱 보고 빈 라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임무를 모두 마치고 그 군수송기로 이제 본부로 귀환하게 되는 과정이 보여지는데요. 이 마야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려요. 수송기에 앉아서. 근데 그게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잡았으면 너무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착잡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허탈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게 그 정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토록 10년 동안이나 집착하고 강박을 가졌던 오사마 빈 라덴을 드디어 잡았는데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허탈감에 빠지는 그 마야의 표정을 통해서 캐서린 비글로 감독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던가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냉소적인 논평을 캐서린 비글로 감독은 바로 마야의 표정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로 다크 30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조금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헌을 잡으러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그래서 유병헌 시체 찾아내서 그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로 다크 30의 마야의 표정과 어떻게 보면은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18일부터 세월호 관련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마녀가 아니라 진실이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찰청장이 옷을 벗었죠. 눈물을 흘렸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